안녕하세요. 무진의 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는 법 이런 걸 보니까 처음에 썸네일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넣고 초반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돈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고 스피디하게 가래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아니니까. 가계약금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화면을 미리 넣었어요. 이 영상에는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알아야 돼요. 설명 무지하게 많아요. 결론만 말하지 않을 거고, 서론, 본론, 결론, 부연 설명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세요. 결론만 딱 알려달라 하는 분들께는 이 영상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됐죠? 얘기 시작할게요. 가계약금이 어려운 이유는 법리나 판례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가계약은 이렇다, 가계약금은 이렇다라는 정리된 법리나 판례가 없어요.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판례도 있고 법리도 있고 논문도 있어요. 근데 가계약금은 안 그래요. 민법에도 그런 말 자체가 없고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가계약에 관한 변호사, 사무장, 중개사 이런 사람들의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다 썰이고 개인 의견이에요. 당연히 저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특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해서 가계약금 1,000만 원 줬는데 계약이 안 되면 본계약금 기준으로 1억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요즘 소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우리 의뢰인한테 가계약금을 설명할 때 뭐가 어렵냐면 소송에서 가계약금 문제를 푸는 법리가 가계약금은 이렇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이 가계약금 사건을 볼 때는 계약 체결, 의사표시 해석,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감액 이런 여러 가지 민법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가 가계약 사건을 설명할 때 저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뢰인이 그걸 다 듣고 있겠어요? 가계약금 얘기하랬더니 왜 딴소리야? 얘 뭐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뢰인 얼굴을 맞대고는 지금 이 영상처럼 가계약금 법리랑 판례를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현재 시점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하급심 판결례들이에요. 하급심 판결례들을 보니까 요즘 이런 내용이 많이 보인다. 이게 추세다. 딱 그 정도죠. 하급심이라는 거는 대법원 말고 1심, 2심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변호사들끼리 그냥 판례라고만 하면 당연히 대법원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급심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하급심이라고 붙여야 되고 안 그러면 욕먹어요. 하급심 판례 100개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 1개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가계약금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급심 판결례를 참고하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 판사들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하급심 판결례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하급심 판결례를 참고를 하시고 정말 소송에 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사건을 법원에 가져가면 판사가 뭐를 제일 먼저 볼까요? 가계약금이 얼마냐가 아니고 이거 계약이 체결된 건가? 그거부터 봐요. 계약이 된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급심에서 가계약금 관련된 판결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갑니다. 먼저 계약 성립 여부를 따져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놓고 그렇다면 결국 가계약금 문제만 남은 건데 그건 이러이러하다 라는 2단계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계약금 사건은 항상 계약 성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따로 볼 거고요. 일단은 계약 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변호사나 판사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법을 모르시는 분들께는 이게 마치 예외처럼 보이거든요. 그 가계약금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분명히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면 법원도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저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인정이 안 됐지만 가계약금 못 돌려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렇게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무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초반에는 양쪽이 다 있었어요. 어쨌든 돈을 걸었다는 거는 마음이 변하면 돈은 포기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판결도 있었고, 아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달랑 건너간 건데 계약이 안 되면 돌려줘야지 하는 판결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환하라는 판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요. 화면에 지금 보시는 이 판시 내용을 여러 판결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서 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약이라고 할 거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가계약금만 달랑 건너갔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으로 갔을 때 가계약금 돌려주라는 결론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해약금, 위약금 이런 말을 할 텐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참 평소에 많이 듣는 말이라 어디 가서 모른다고 하기는 조금 창피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실제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해약금과 위약금을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영상 오른쪽에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띄워놨거든요.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거 먼저 보고 오세요. 특히 지금 내 돈이 어디 걸려 있어서 이 영상을 본다 이러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거 보셔야 됩니다. 저거를 아셔야 어디 가서 변호사든 중개사든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해약금, 위약금 아신다고 치고 얘기 다시 갈게요.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끝내라는 거는 원점으로 그냥 돌리라는 거죠. 그냥 서로 안 만난 걸로 해 이거잖아요. 당사자 중에는 이게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야, 나는 계약이 되는 줄 알고 다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억울해.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민법에 그 계약금은 해약금 약정 없어도 뭐 있는 것처럼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약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물 취하고 배액 상환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대부분은 그건 계약금 얘기고 이건 가계약금이잖아. 민법에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쳐. 그냥 돌려줘 끝 이래요. 이해되셨나요? 위약금은 어떨까요? 위약금은 계약금조차도 민법에 추정 조항이 없어요. 근데 가계약금이 감히 무슨 근거도 없이 위약금을 달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결론은 가계약금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돌려줘라. 그리고 해약금으로 몰취 배액 상환 아니면 뭐 위약금으로 배상 이런 건 미리 정하지 않으면 인정 안 돼. 이런 게 최근에 많이 보이는 하급심 판결례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록창 검색하니까 이 가계약과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들이 돌아다녀요. 막 카페에서 서로 댓글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세간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되면 가계약금 말고 본계약금의 계약금 기준으로 물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억짜리 계약금이 2억인데 매수인이 가계약금 2천만 넘긴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변심을 하면 2억을 기준으로 몰취하든 배액 상환하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을 쪽에서는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와우. 이게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 판례 자체의 해석에 대해서도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할 말은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사안이에요. 우리 지금 하는 내용의 주소가 뭐예요? 계약 성립이 안 된 경우잖아요. 계약 성립이 안 되고 가계약금만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는 저런 논의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가계약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심지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2017년쯤에 블로그 포스팅 하면서 그냥 보고 웃고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 판례를 아무 데나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하급심 판결례에서도 계약 성립 안 됐는데 왜 그 판례를 들이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제 계약 체결이 인정되는 경우를 볼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약 체결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사실 가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은 계약은 중단하고 돈을 갖고 싸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행 청구는 안 다룰게요.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가계약금 분쟁에 관한 논의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계약 체결이 인정 안 된 경우만 설명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계약 성립이 인정돼 버리면 이거는 이미 가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립된 계약을 전제로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현재 하급심 판결례들을 보면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가계약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 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법은 몰라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가계약금이라고 불렀다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계약금은 아니야. 아직 불확실해. 그래서 그 인식에 맞는 행동들을 되게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판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 성립 안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가계약 범위도 넘어서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지 않다는데 왜 하냐? 만약에 이게 지금 교과서라면 이 부분은 계약금 부분을 참조, 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사실, 팩트 그거 말고는 아무런 판단도 없어요. 소송에 가면 당사자 한쪽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받을 돈이 커지잖아요. 변호사들이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판례상 많지는 않지만 나는 그냥 가계약금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계약 체결이 인정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계약금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하는 2015년 대법원 판례도 판결문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주소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의 논의는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아주 기초적으로 일단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상 원상회복이라고 해서 받은 만큼만 그대로 돌려주게 돼요. 실제 하급심 판결에도 이렇게 결론 난 사례가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싱겁게 안 끝나고 해약금이나 위약금 주장을 합니다. 뭔가 물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선 해약금을 볼게요. 계약금 2억 중에 2천만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해약금 약정에 기한 해제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매수인이라면 해약금 해제할게요. 2천 갔으니까 그것만 포기하면 되죠? 이러고 매도인이라면 2천 받았으니까 그 100, 4천만 상환하면 되죠? 끝! 이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 판례를 보면 앞부분에서 해제할 수 없다 이래놓고 뒤에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시를 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고 해제가 가능하고 그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계약 성립이 안 됐을 때 이 판례를 들이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기억하셔도 좋고 다만 계약 성립이 되었을 때 이 판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정리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판례는 해제를 허용한 취지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옛날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가계약금 소송에서 웬만하면 저 판례를 다 들이미는데 실제로 그게 성공한 경우가 많지 않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위약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바로 여기예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한 경우가 많죠. 조항에서 보통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금액에 관한 거예요. 위약금은 계약금의 10%가 같건 90%가 같건 계약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수하게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위약금 약정이 다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안은 가계약금이라고 부른 건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가 건너간 사안입니다. 계약금 2억짜리 계약에서 실제 건너간 거는 4천이었어요. 매도인 잘못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죠. 법원은 계약 체결 인정되고 위약금 조항에 그냥 계약금이라고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은 받은 돈 4천에 위약금 2억을 더해서 2억 4천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라고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순수하게 위약금 규정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미 가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와 아직 교부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지금 가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협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 판단을 해보세요. 우선은 가계약금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가?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이 성립됐건 안 됐건 가계약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게 먼저예요. 다음으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3사람 이상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가서 이게 법원에 가면 계약 체결된 걸로 인정될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좀 심각하네요. 계약 체결 인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검색창에 가계약금 어떻게 해요? 이런 것만 칠 게 아니고 계약이 성립됐을 때 내가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3번째는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혹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뭔가 있다 싶으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변호사가 불리하다고 하면 괜히 싸움 키우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아직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기 전이라면 0번은 가계약금 걸지 마세요. 예, 이게 0번이에요. 가계약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가계약금은 대부분 중개인만 좋지 당사자들은 고생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꼭 거시겠다면 1번 별도 약정을 미리 두세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본 건데 특히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특정하셔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된다고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일단 중개인 싫어하고요. 매도인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매도인 측에서 가계약금은 절대 반환 불가 이렇게 미리 박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그거는 선택의 문제죠. 저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전후로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그래요. 이런 거에다가 잘못 대답하면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중개사는 사람 상대하는 프로예요. 여러분은 중개사 상대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랑 얘기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딱 한 가지 방어만 하세요. 무슨 말이 오가건 간에 무조건 이 대답만 하세요. 생각해보고 계약일 날 말씀드릴게요. 아직 가계약금만 건너갔잖아요. 이것만 하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가계약금으로 최대한 부담을 주고 싶어요. 최대한 구속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전략으로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만 구속할 자신이 있다? 그럼 하세요. 그 정도 능력자라면 아마 변호사 도움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일하면서 가계약금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제 의뢰인들한테는 가계약 같은 거 절대로 주고받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여기서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지금부터는 부록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이상부터는 정말 궁금하신 분 보세요. 2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계약 체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 2가지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중개사한테 어디 단지 30평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20억이래요. 그래서 내일 보러 갈게요. 그랬더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해야죠. 가계약금 넣으세요. 그래서 2천만 넣었어요. 이건 어때요? 너무 쉽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당연히 계약이 없겠죠. 그 반대쪽 극단을 보면 집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날 당사자 다 만났어요. 만나서 도장도 다 찍었는데 지금 당장 제가 몇 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천 넣고 이틀 뒤에 나머지 넣을게요. 그런 거예요. 이건 어때요? 매매계약이 체결됐겠죠. 그냥 돈만 늦게 입금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안은 이 2가지 사이에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판례는 본질적 사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나 합의 기준이 있어야 한대요. 그럼 그게 뭐냐? 일단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이 중요하겠죠. 특히 그냥 총액만 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 잔금은 언제 얼마를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 상대방은 어떨까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라고 특정할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근저당이나 임대차처럼 담보권이나 제한물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승계할 거냐, 매매대금에서 얼마를 깔 거냐 이런 것도 보통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의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봐요.
서류에 도장은 찍었는지, 그런 말을 중개사한테 했는지, 당사자끼리 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판단을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제가 알아요. 이거 저거 뭐 쓴 다음에 이거 있으면 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딱 좋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 같은 거 해보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게 특정 판결문에 나오는 어떤 그것만 쏙 따와서 이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판결문까지 들이대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오해하기 쉽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계약서 문서를 안 쓰고 중개인한테 문자로만 보내면 계약 체결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답을 아시겠죠. 판례는 양쪽 다 있어요. 그거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약 체결 여부 판단은 어렵다고. 이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변호사들도 판결 선고 직전까지 1%라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 외에도 그 밖에 무수한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계약금 관행은 왜 위험한가? 왜 가계약금 하지 말라고 그러냐? 제가 여러 사건을 하면서 가계약금이 참 나쁘구나 하고 느끼는 이유는 일부 나쁜 중개인들이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중개사분들 보고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중개사분들 많아요. 나쁜 변호사도 당연히 있잖아요. 일부 나쁜 중개인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개인이 어떻게 하냐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가계약금을 걸게 해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막상 협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안 할래, 얘한테 안 팔아, 이러면 중개인이래요. 가계약금이 일부 갔으면 무조건 본계약금 기준으로 물어내야 되는데요. 몇 억씩 물어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계약을 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겁을 줘요. 그래서 도장 찍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것도 보냐면 당사자들한테는 가볍게 일단 가계약금만 거세요 해놓고 영수증이나 확인 문자에 계약금의 일부로 수령함, 이렇게 써놔요. 당사자들은 사실 그런 문구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하급심에서 계약 성립이 안 되면 가계약금은 돌려줘라, 이런 판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계약금이란 용어를 안 남기고 어떻게든 진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외관을 남겨두는 거예요. 중개인은 계약이 체결돼야 보수를 받잖아요. 정리하자면 가계약금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 걸어놓고 중개인한테 끌려다니다 보면 정신 차리고 난 뒤에는 내 손에는 엄청난 무서운 내용의 계약서가 들려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꼬여버린 사건들 수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틈틈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